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 풀이 4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요, 배정한자 거의 끝부분에 와 있죠. 사실 3급과 준상급이 공인급수로서는 여러분에게 내신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급수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죠. 왜 그러냐면요, 배정한자를 다 충실히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반의어, 유의어 또는 어떠한 문자학적 접근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똑같은 글자인데 왜 이것과 이것은 결합이 안 될까? 또 수많은 단어들이 왜 그자와 그자끼리 합쳐져야만 됐을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3급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과연 어떤 자와 어떤 자를 결합해서 된 단어일까? 이것이 여러분한테 3급에서 가장 큰 관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급이 굉장히 어렵게만 되죠. 지금 제가 어떠한 글자를 해석을 해주고 그 밑에 그 실이해의 단어들을 몇 개씩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대부분 그자와 가장 적합하게 어우러지는 글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반복되고 훈련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지금 이것은 쌓일퇴라는 글자고, 그건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거 배웠죠. 즉 뭐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이 앞사람의 발자국을 한 발짝, 두 발짝 쉬엄쉬엄 따라가는 걸 추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를 추다라는 글자고요. 추격, 추억, 추가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추억, 기억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가는 걸 추억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추억이죠. 사실 추억이 없는 사람 얼마나 황당하게 살아갑니까? 가끔 문득 앉아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이 있다는 것, 청승맞지만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추억을 가지십시오. 또 추억이 없는 사람은요, 앞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고전 한 권쯤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추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좀 추하다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추한 것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모습이 추하냐고요? 같이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당류라고도 배웠지만 원래는 당류 이전에 술 항아리를 본딴 글자라고 배웠고, 앞에 삼수변이 붙어서 술주로 쓰였다라는 것 이해하시죠? 그 다음 옆에 이것은 귀신귀자입니다. 즉 뭐냐, 술에 취해가지고서 도깨비처럼 날뛰는 것이 보기에 흉측하다는 데서 이것이 추할 추, 더러울 추자입니다. 예를 들어 추잡하다, 술 취한 귀신 같은 모양이란 얘기니까요. 추태, 미추, 아름답고 추하고요. 즉 반의어죠.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속담도 이런 말이 씁니다. 술 먹은 개다. 네. 술은 아름다우면서도 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 두부나 이백 같은 사람은요, 술 먹고 시심이 발동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월하독작이라, 달 아래 혼자 딱 술을 마시니 능성삼인이라, 세 사람을 이루는구나. 뭐냐, 달 하나, 그 다음 본인 하나, 그 다음 자기 그림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술을 먹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술 먹으면 도깨비처럼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제사에도 괜히 쓰이는 게 아니에요. 술 먹은 귀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이겠나. 추할 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추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딴 말로 얘기하면 술을 먹고 흥이 나되 귀신처럼 날뛰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다른 글자 볼게요. 이번 글자도요, 동물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이것은 손으로 이렇게 손 모양이고 이건 하나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손으로 물건을 든다는 뜻이었다가 나중에 지지의 두 번째로 쓰이면서 이것을 소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원래는 소라는 글자가 아니에요. 소우가 따로 있고 이건 소라는 뜻이 아니고 지지를 우리가 천간 지지 할 때 지지, 12지지, 12띠를 이야기할 때 소를 나타내는 거지 실제로 이것은 소우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그 소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지지 중에서 소띠를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축시, 자축이라고 해서 자가 11시부터 1시라면 축시는 1시부터 3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축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는 중국 발음 그대로 쓰입니다. 공손추라고 해서 이걸 추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이때 이것은 추입니다. 시험 문제에 저런 글자가 나오면 공손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중국식 발음 그대로 공손추 이렇게 발음을 써놔야 여러분이 이것은 인명이나 지명에서는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가축축이라고도 하고 기를축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거듭자자의 변형 형태입니다. 거듭자 밑에 받전. 무슨 얘기냐? 농사에 힘써 가지고서 거듭하여 얻은 수확을 뜻하다가 뒤에 가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축축, 기를축. 우리 축산 농가할 때 축산, 축적하다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결국은 이게 거듭자자고 받전, 즉 밭에서 나는 어떠한 가산을 더 거듭해서 늘리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뭐냐? 그 가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축축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업자는요, 가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기르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길러요? 그것이 본업이어서 기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업의 반의어가 뭔지 압니까? 부업입니다. 본업은 그거에 본질적으로 근무하는 거고, 부업은 좀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농가는 축산업이 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본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뀐 것이 옛날과 요즘의 다른 점이, 옛날은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한겨울에 잡아먹기 위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각 축을 기릅니다. 예를 들어 소나 개나, 물론 개도 기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길렀지 절대로 애완용으로 기른 건 아니고요. 그다음 소, 돼지 이런 것들이 가축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축축자는 결국은 부가적인 요소로 기른 것을 축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쫓을축이라는 글자입니다. 쫓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돼지시고요. 이건 갈착이죠. 즉 무슨 얘기냐? 도망치는 뒤뚱거리는 돼지의 뒤를 쫓아간 데서 쫓을축자입니다. 이게 따를추하고는 달라요. 따를추는 무언가 뒤를 따라가서 그냥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고, 이것은 쫓아내는 것을 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구축하다, 축출하다, 각축을 벌이다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물리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걸 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쫓을 추는 그 사람의 앞을 쫓아가는 게 추고, 이것은 물리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걸 축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출 다르죠? 추적 달라요. 의미가 같이 쫓을 축이지만 쫓다라는 뜻보다 후에 생긴 이 쫓을 축은 뒤뚱거리는 돼지의 뒤를 쫓아가서 그것을 잡아다가 우리에 넣든 잡든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다릅니다. 또 다른 뜻의 한자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무슨 자일까요? 같이 볼까요? 단일행의 거듭중 무거울중. 무슨 얘기냐면 무거운 창을 들고 가가지고서 적군을 찌른 데서 찌를 충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사거리죠. 사거리에 중첩이 돼가지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부딪힐 충돌하다, 충격, 요충지대.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무거운 창을 들고 가가지고서 상대방을 찌르는 거니까 요충이라는 건 그렇게 찌르기 위해서 중요한 곳이 요충이에요. 그러니까 요충지 하면 뭐예요? 무언가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해 중요한 땅이 요충지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쓰이는 부딪힐 충, 또 찌를 충. 예를 들어서 충격을 가하다, 찌르면서 치는
힘을 충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불취, 무언가를 부은다라고 할 때 한자 어떻게 만들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입구 옆에 하품음, 이 하품은 하품하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입구는 입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입으로 하품하듯 숨을 불어낸다는 데서 불취자입니다. 예를 들어 고취하다, 취주악, 불어서 연주하는 음악을 취주악이라고 그러고요. 도취하다, 엎어지도록 불어대는 걸 도취고, 그런데 무언가 음악에 도취되다 할 때 도취는 이 질그릇도, 질길 도자 옆에 그 취할 취자입니다. 이 질그릇 도자는 딴말로 도자기를 굽는 것은 상대방들이 즐긴다 해서 즐길 도라고도 하거든요. 도취, 즐겨서 취하는 걸 도취라고 그래요. 자아 도취 할 때 도취는 질그릇도 취할 취, 이게 도취입니다. 그러니까 음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동음 이의 자라고 하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취. 냄새를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스스로자 밑에 개견. 개는 냄새 맡는데 으뜸이었다는 건 누구라도 다 알고요. 스스로 자자는 자기 코의 모양을 본딴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대부분 자기 얼굴을 가리키면서 코 부분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고, 코와 개 역할이 냄새를 잘 맡는다 해서 냄새 취, 악취, 향취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코가 하는 일도 냄새 맡는 일이고 개가 잘하는 것도 냄새 맡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코와 그 개라는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냄새 취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논리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 본인과 개라는 것이 어떤 주의 상황 설정에서 갖다 딱 쓴 거예요. 만약 이런 글자가 없을 때 여러분이 냄새라는 자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도대체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코라는 부분과 개라는 것을 합쳐놓고서 이게 냄새라구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논리고 원리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술 취할 취, 취할 취.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볼까요? 이제 이것은 술동이라는 거 알죠? 이건 마칠 자예요. 즉 술동이에 술 마시기를 마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술이 취하죠. 그래서 술 취할 취자입니다. 즉 술병에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술에 취한다는 데서 술 취할 취, 취객, 취흥, 숙취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사실은 한자는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술 취하다, 취하다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스러웠는데 대부분 술병, 자기가 마시기로 작정한 술병을 다 마시면 대부분 취하더라 해서 취할 취입니다. 술병을 다 비웠는데도 안 취하면 얄밉죠. 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곁측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인변 옆에 법칙칙자죠. 고칙이라고도 하고 법칙칙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이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을 따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데서 기울측, 곁측자입니다. 측근,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건 결국은 한 곁에 붙어있는 가까운 사람이 측근이에요. 측면, 양측, 즉 사람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한쪽에 기울어지는 걸 측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측근이 많으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측근 조심해야 되겠죠. 곁은 항상 조심할 일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갑치.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변 옆에 고들찍.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지녀야 값어치가 있다는 데서 이게 갑치 만날치라는 글자입니다. 사람은 또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만날치. 사람은 중요한 건 올바른 마음을 지녀야 그 사람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치. 예를 들어 가치가 있다, 수치가 어느 정도냐, 또 치유. 이때 이것은 만날 지자입니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죠. 사실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본인도 올바르지 않게 돼요. 그것의 실제 상황을 얘기해 보라고요.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여러분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코라는 놈이 야속해져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러고서 바로 나오면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알아봅니다. 몸속에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이것이 징조예요. 나쁜 사람 처음에 만날 때 싫은 것 같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되는 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딴 사람이 볼 땐 틀림없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만나서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귀 옆에 마음심. 무슨 얘기입니까? 귀로 들어 마음에 부끄러워한다는 데서 부끄러워할 치자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소리를 귀로 듣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부끄러울 치자죠. 치욕, 수치심, 치사. 우리가 아유 너 왜 이렇게 치사하냐 라고 할 때 쓰는 자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은요. 귀로 꼭 들으십시오. 그래야 부끄러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귀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자는요. 벼화 옆에 세추. 이게 무슨 뜻이 됐을까요? 이야기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벼가 아직 익지 않아 가지고서 새조차 앉지 않는 어린 벼. 그래서 이게 어릴 치자입니다. 치졸하다, 유치하다, 치어. 어린 물고기를 치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우리 유치원 할 때 이 치는 어릴 유자입니다. 어릴 치, 어릴 유. 그러니까 이 어릴 치자는 자세히 보니까 벼이삭이 어려가지고 새조차 앉지 못해. 이삭이 연글지도 않아가지고 그러한 것은 어리다 해서 어릴 치라는 얘기죠. 한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오칠을 하다 할 때 우리가 벽칠을 하다 또는 페인트 칠을 하다 할 때 칠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이게 온나무 칠자입니다. 이게 온나무 칠. 이게 나무고 거기에 물이 찍찍 나오는데 이것을 칠하면 시커매지는 것. 그게 온나무 칠자고. 즉 무슨 얘기냐. 온나무의 진을 기름이라는 물과 섞어가지고서 칠을 한다는 데서 칠할 칠, 오칠할 칠자입니다. 우리 칠흑같이 어둡다. 칠흑. 그 다음 칠기, 나전 칠기 할 때 칠기. 그 다음 칠판. 그 오칠할 칠, 널판. 오칠을 해놓은 널판지가 칠판이에요. 이렇게 한자를 아니까 칠판이 왜 칠판인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무언가 칠을 해놓은 판자. 이게 칠판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죠. 이거 의미 두 개가 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머뭇거릴 이유. 즉 무슨 얘기냐. 잠길침이라고도 하고 성시, 심을 나타냅니다. 심시성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침묵, 침몰, 침착 할 때 쓰는 자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물이 머뭇거리면서 고여있다 하는 데서 장마비에 잠긴 진흙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물에 잠기다 해서 잠길 침자입니다. 그렇게 쓰인 글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삼수변 옆에 머뭇거릴 유가 괜히 붙은 게 아니고요. 바로 무언가 물이 머뭇거리며 고여 있으면 그곳이 어떻게 된다? 잠기게 된다 해서 잠길침. 원래는 물에 잠겨 있는 진흙을 뜻하는 글자였다가 진흙이라는 글자는 따로 만들어내고 이것은 잠기다 해서 잠길침이라는 글자가 생겼습니다. 사실요. 물에 잠기면 진흙이 그곳에 쓸고 지나가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콘크리트 바닥이 없으니까 진흙이 널펀하게 쓸어갑니다. 그래서 잠길침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